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아주 학문이 고명하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이곳은 역사에 대해서 벌써 여기 들어오면서 입구 보니까 아주 기가 눌립니다. 이렇게. 어쨌든 귀중한 시간, 저의 강의가 여러분 연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자는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죠.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듣는단 말은 깨닫는단 말이 되겠죠.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런데 공자 같은 분이 도를 그렇게 강조하셨지만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을 쓴 분이 공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주역이라고 하는 철학책에 주석을 낸 분이 또 공자예요. 주역 10익을 공자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철학이 이 인생과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금 세계의 마지막 분단 국가입니다. 그 남북이 지금 분단이 돼 있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또 이 좁은 남한에서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그 대립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 역사의식과 철학의 빈곤이 그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중국의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했는데, 모택동 같은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한문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북경대학의 도서관에 취직을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특히 역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모택동이 평생을 애독한 책이 송나라 때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입니다. 자치통감. 이 책이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쓸 때 춘추 같은 책은 편년체라 해서 쭉 날짜별로 나열한 거예요. 사마천 사기 같은 거는 기전체라 그래. 이제 맨 위에 천자 본기를 쓰고, 그 다음에 제후 세가를 쓰고, 그 다음에 대부 이런 사람들의 열전을 쓰고. 근데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자치, 잘할 자, 다스릴 치.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울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자치통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정리한 게 자치통감입니다. 그 책을 평생 동안 수십 번을 읽었어요. 그래 죽을 때도 보니까 그 사람 침대맡에 자치통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위에다가 메모를 쭉 하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기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내용, 또 경계해야 될 내용, 이런 거 쭉 메모를 했어요. 지금 그 책이 영인이 돼가지고 조순 선생님이라고 그 전에 왜 서울시장도 하시고, 그분은 서양에 가서 경제학으로 박사를 했지만 또 한문학에도 대가입니다. 그 중국에 가셔가지고 모택동이 그 자치통감을 읽으면서 위에다 메모해 놓은 그 책을 사다가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그런 경륜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역사 지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 같은 나라도 이제 세계 분단 국가가 2차 대전 이후에 베트남, 독일, 한국, 대만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대만은 어쨌든 중국하고 왕래가 자유스럽고, 베트남 통일되고, 독일 통일됐고, 한국만 아직 통일이 안 됐잖아요. 베트남의 호지명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독립운동이나 하고 공산주의나 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지만 그 사람도 베트남의 역사책을 쓸 정도로 역사에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으로 와서 세상을 살다가 가려면 뭐 각자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뭐 예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고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광복 이후에 이런 역사의식과 철학이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아직까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어떤 사물을 볼 때 멀리 보고 깊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사건이 터졌지만 가령 그게 어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는 것과 그냥 근시안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 역사상에 나타난 지도자들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세상에 왔다 가는데 99%는 왔는지 갔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가 역사에 남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남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남아요. 하나는 역사에 향기를 남기면서 청사에 향기로운 이름이 기록돼서 남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역사에 악취를 남기면서 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역사에 향기를 남기고 어떤 사람이 악취를 남기느냐, 그걸 요약해보면 역사의식이나 철학이 없는 사람은 어떤 높은 자리에 가서 권력을 잡거나 이렇게 하면 근시안적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사리, 사욕, 당리, 당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보고 깊게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취를 남길 수밖에 없죠. 대통령 하면 됐지. 거기서 또 부정축제 해가지고 뭐 돈을 뇌물을 받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35년을 거치면서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가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역사로 왜곡이 되어 있단 말이야. 미인을 갖다가 추녀로 그려놨단 말이야. 옛날에 왕소군이라고 한 그 중국의 4대 미인이 있는데 화가한테 이 돈을 많이 안 주고 뇌물을 안 주니까 화가가 아주 추녀로 그렸단 말이야. 미녀로 그려야 황제가 그걸 보고 그 여인을 찾을 텐데 추녀로 그려놓으니까 그 정말 추녀인 줄 알고 안 찾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흉노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면서 실제 인물을 보니까 너무나 미인이거든. 그래서 그 화가를 처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왕소군이 아름다운 미녀를 추녀로 그리듯이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초라한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베트남에를 가서 그 베트남의 상고사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1910년 이전에는 전부 한자를 썼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든 기록은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고사 자료도 전부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현재는 한자를 안 쓰지만 1910년 이전의 자료는 전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도. 그런데 베트남에도 역시 그 상고사에 관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상고사에 관한 자료가 없어졌느냐? 그 기록을 보니까 명나라 때 그 중국에서 베트남을 침략해 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모든 상고사 고대사 자료들을 중국 남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도 그 자기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쓸 때 전부 황제 나라로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도 베트남은 박물관에 가보면 우리나라에는 조선 왕조 때 그 명나라의 속국으로 해가지고 제후로 돼서 황제가 아닌 제후로 돼가지고 임금이 내리는 문서가 황제는 칙서라하고 제후는 교서라 그래요. 그래서 교지라 하는 게 그 말이야. 그건 제후가 내리는 문서는 교서라 하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내리는 문서는 칙서라 하는 겁니다. 황제는 짐이라 하는 거야. 제후는 과인이라 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임금이 과인이라 그랬지 짐이라는 용어를 못 썼어요. 그런데 베트남은 중국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왕조,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 그 시기에도 전부 임금들이 황제라 그랬어요. 전부 칙서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칙서를 구경하기가 힘들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전부 전시해 놨는데 교서가 아니고 칙서를 전시해 놓은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 명나라 때 베트남을 침략해 가지고 상고사 자료를 모두 가져가서 그 황제라고 기록한 그런 내용을 전부 왕으로 고치고 상고시대의 기록은 잘라버리고 중국 한족 황제에다가 연결해서 역사를 새로 썼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베트남의 역사책으로 해서 이제 그 중국에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는 상고사 자료가 없고 중국에서 쓴 베트남 상고사 자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상고시대로 올라가면 그 뿌리가 한족으로 연결되도록 그 기록만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다행히 대월사기 전서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을 그 베트남 사람이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명나라에서 베트남의 상고사 책을 다 가져다가 없애버렸지만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써놨단 말이야. 이제 거기에는 중국 한족의 시조 황제가 어느 날 베트남 민족의 시조가 아니라 맥족이 베트남 민족의 뿌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맥족. 우리가 예맥족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예맥족. 바로 그 맥족이 베트남의 민족의 뿌리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은 맥왕이라 그랬어요. 왕 밑에 제후는 맥후라 그랬어요. 그 밑에 이제 일반 관료들은 맥장이라 그랬어요. 일반 국민들은 맥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맥족이라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우리 기록에 우리가 예맥족이라고 한 그런 명확한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다행히 그 상고사 자료가 하나 그 전해지는 바람에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한족 황제가 베트남 민족의 뿌리가 아니라 맥족이 베트남의 뿌리라고 하는 그것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맥족의 최초의 왕은 웅왕이라 나와요. 우리 환웅이란 웅자. 웅왕.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웅왕 자손이라 그래요. 웅왕 자손. 우리도 환웅이 18대인데 거기도 웅왕이 18대예요. 근데 우리는 뭐 환웅사당이나 단군사당을 제대로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는 그 웅왕사당을 하노이에다가 지어놨는데 걸어서는 다닐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될 만큼 아주 웅장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월사기 전서라고 하는 그 책이 전해지는 바람에 그 베트남 민족이 맥족이다. 뿌리로 올라가면 또 그 시조가 건국의 국조가 웅왕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고사의 대표적인 두 책이 삼국유사, 삼국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데 삼국사기에는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정식 기록이 없습니다. 신라가 조선의 유민들이 세웠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신라 이전에 그 조선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 당연히.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고조선 편이 없습니다. 그냥 신라 역사를 쓰면서 고조선의 유민들이 신라를 세웠다 이런 기록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에 고조선이 최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조선이 나오지만 그 기록이 너무 빈약하다 이 말이야. 단 한 장이니까 이게 뭐 고조선의 발상지가 대동강인지 대륙인지 단군조선이 뭐 압록강 남쪽에 있었는지 저 북경 하북성 쪽에 있었는지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는지 대륙에 있었는지 이런 것을 삼국유사만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한국의 최고 사서인데 거기에 기록이 없으니까 이제 고조선 단군 이야기는 전부 삼국유사를 보고 그 뒤에 하는 얘기들입니다. 물론 조선왕조실록에도 단군 고기가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단군 고기.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통치를 할 때에는 단군 고조선은 삼국유사에만 나오지 정사에는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에도 단군 고기가 나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단군 고기가 나와요. 그리고 승정원 일기에 보면 영조대왕이 이제 그때는 왕들이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주강, 낮에도 공부를 하고 아침에도 조강, 아침에도 공부를 하고 석강 계속 공부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주강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신하를 시켜가지고 가서 단군 편을 가져와라 이런 기록이 승정원 일기에 나와요. 고려사의 단군 편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고려사의 단군 편이 영조 때까지만 해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승정원 일기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고려사의 단군 편을 가져와라. 그런데 지금 현재 전하는 고려사에는 단군 편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없어졌을까? 단군 편이 있는데 왜 없어졌을까? 있었다면. 아마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고조선이라 아까 지금 명나라에서 베트남을 침략해 가지고 모든 상고사 자료를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하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전부 위조했듯이 한국사도 이제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의 명나라 황제가 있는 그 북경의 첫 주인이 고조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명나라 때 그 한국의 상고사 자료를 중국에서 많이 가져다가 없앴고 또 우리 자신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자신이 전부 전국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숨기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중요한 우리 역사가 제자리를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단곡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 그 근대사에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역사의 그 맥을 되찾는데 이제 아주 큰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쨌든 한단고기를 일반 대중들에게 그 한단고기가 미친 영향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여기 안경전 그 이사장님께서 번역을 해가지고 대중화를 시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그 한국의 그 바른 역사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역사가 바로 잡히려면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고 교과서가 바뀌려면 학계에서 학자들이 이제 이런 바른 역사 이론을 받아들이고 식민사관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그 국민들 사회에서는 정서적으로 강단사학보다 이 우리의 민족사학에 대해서 훨씬 더 거기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아니 대한민국의 국사학과 교수가 한국의 바른 역사를 하지 않고 식민지 시대에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한 그 이론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벽을 넘느냐, 어떻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강단사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저 사람들도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안다고 봅니다.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사이에 강단사학계에서 뭐 고대사 관련해서 저작을 냈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책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들이 세운 공든 탑, 자기들이 어쨌든 공든 탑을 쌓아왔다 이거야. 그러니 그 공든 탑을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기초가 잘못됐으니까 그 허물어버리고 다시 탑을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어쨌든 공들여서 탑을 쌓는데 이거를 자기 손으로 허물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그거는 애국심이 있는 교수라면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역사가 바로 서서 제대로 된 국사편찬위원장이 앉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석이라고 하는 엉터리를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의 정사로 해서 그건 사실 역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신화지. 그걸 정사로 국가에서 하니까 정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 단 고기를 국가에서 이게 우리의 정사다 하면 그날부터 정사가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현재는 학계에서 그거를 정사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고전서라고 하는 그 책은 중국 청나라 때 걸륭 황제가 만든 책입니다. 걸륭 황제. 이제 걸륭 그러면은 그게 그 이름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연호입니다. 그분은 청나라 고종이에요. 고종의 연호가 걸륭이야. 근데 그분이 8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황제 중에 가장 장수한 분이 걸륭 황제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걸륭이라고 한 연호를 60년 동안 사용했어요. 대개 연호를 몇 년씩 쓰다가 바꾸고 이러는데 60년 동안 걸륭이란 연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걸륭이 상징이 되어버려서 그분의 그러다 보니까 걸륭 황제 그러는데 그분은 사실 청고종입니다. 청고종. 근데 이제 이 사고전서라고 우리가 간단히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흠정사고전서 그래. 흠정. 공경할 흠, 정할 정. 흠정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흠은 아까 짐이란 용어는 황제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흠자도 황제만 쓸 수 있는 글자입니다. 공경할 흠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국정교과서 그러잖아요. 국정은 나라에서 정했다 이 말이야. 흠정은 황제가 정했다 이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가 곧 국가란 말이야. 그래서 나라에서 만든 황제의 명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흠정사고전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고전서란 뭐냐? 이 사고전서를 제가 대한민국에 최초로 소개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소개하기 전에는 소위 역사학과 교수란 사람이 그 사고전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무슨 사고 쳐서 한 것처럼 돼 있잖아. 사고란 말은 이 넉사자하고 창고고자 사고. 서고를 네 군데다 지어놓고 이제 중국 역대의 모든 문헌을 경사자집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경서류, 역사서류, 제자백가류, 문집류. 그러니까 이제 이 문헌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이 경서는 보통 성현이 지은 책을 경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 한비자, 묵자, 열자 이런 것을 제자백가라 그래. 그래서 자서류 그리고 이제 사마천,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이런 거 역사서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한퇴지, 소동파, 뭐 정자, 주자 이런 분들은 전부 제자백가도 아니고 경서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그건 문집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서, 역사서, 제자백가, 문집 이렇게 해서 서고를 네 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정리를 해서 갖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그 분량이 얼마냐? 8만 권입니다. 8만 권. 약. 근데 그때만 해도 무슨 인쇄술이 있어가지고 복사 기술이 있어가지고 복사해서 쭉 갖다가 해놓은 게 아니고 전부 붓으로 필사해서 만든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필사를 했단 말이지. 그래 이제 그 경사자집으로 분류하면서 그 사고전서 옛날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책 그 껍데기가 말이야 색깔이 다 다릅니다. 가령 경서류는 봄을 상징한 녹색으로 책갑을 했어요. 쉽게 구분이 되게. 그리고 이제 역사서류는 책 그걸 붉은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백과류는 흰색으로, 문집류는 검은색으로. 그러니까 그 책만 봐도 아 저건 경서류다, 역사서다 금방금방 알 수 있도록 구분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학자들을 3,800명, 약 4,0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매일 붓으로 1000자씩을 쓰게 했어요.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적게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쓰는 양이 한 사람이 1000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완성하는데 3,800명이 작업을 해가지고 13년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고전서라고 한 책을 8만 권을 완성해 가지고 모두 7부를 작성했어요. 7부. 그래서 이제 그 서고가 그때 당시에 문현각, 문진각, 문소각, 문란각 이것은 북쪽에 있는 서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강성 쪽에 남쪽에 문원각, 문종각, 문회각 이것은 남쪽에 있는 서고들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4개, 남쪽에 4개 이렇게 서고들이 있었거든요. 국가 서고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7군데다가 나누어서 보관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사고전서를 구경도 못하는 거지.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그 사고전서 내질은 다른 사람은 들어가 볼 수도 없게 하고 이제 절강성 쪽에 있던 그 남쪽에 있는 그 책들은 국가의 그 유명한 문인들은 한 번씩 가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사고전서를 인터넷에서 들어가서도 다 검색이 될 정도로 대중화됐지만 그때만 해도 황제나 일부 국가의 중요한 직위에 있는 몇 사람 아니면 가서 만져볼 수도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지금은 이 그때
만들었던 7부가 다 전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뭐 근현대사에 와가지고 중국이 뭐 영국한테도 침략을 당하고 일본한테도 침략을 당하고 이러면서 전쟁통에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 이제 장개석이가 중국에 있다가 대만으로 갈 때 자금성에 있던 그 문현각에 있던 그 사고전서를 대만으로 가져가 가지고 지금 대만 국립박물관에 문현각본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이 가장 완전한 본이야. 그래서 이제 이 본을 영인으로 해가지고 그 영인본이 한국에도 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저 있을 때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도 한 질이 있고 뭐 건국대학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문현각본이 여러 군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인문학을 문사철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고전서는 동양 5천년 역사의 문사철의 집대성입니다. 왜냐? 아까 문집은 그게 문학 아니야? 뭐 사마천 사기, 한서, 후한서, 뭐 삼국지 이런 것은 역사 아니야? 또 뭐 시경, 서경, 주역 뭐 이런 건 경 아니야? 그러니까 문학, 철학, 역사가 여기에 집대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이 어째서 그 이전에 당나라가 중국이 아주 그 사상이 대단히 발전했을 때 아닙니까? 한나라 이런 때 안 나오고 청나라 건륭 황제 때 이 책이 만들어졌을까? 모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 시대적인 산물입니다. 한나라 때 지금 소위 말하는 한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나라 때 학문을 한학이라 하는 거야. 한학자. 한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한학이 생겼느냐면 진시황 때 분석 행위를 했잖아요. 모든 책을 불태워 버렸으니까 그 책을 다시 복구해 가지고 편차를 다시 정리하고 주석을 다시 내고 이러면서 그때 한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훈고학, 주석학 이런 것을 한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 같은 사람을 한학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야. 그런데 이제 한나라 시대를 지나서 삼국시대 그때가 되면 이제 유진시대가 되잖아요. 조조의 나라가 위나라고 사마씨의 나라가 진나라 아니야? 그 유진시대에는 이제 한나라 때는 말이지. 그 유학을 이제 진시황이 불태워버린 그 유생들을 전부 파묻고 시서역을 다 불태우고 그랬는데 그걸 복구한다고 하면서 그 유학의 대도, 유학의 큰 그런 대도를 중심으로 학문한 게 아니라 그 없어진 글자를 판독하고 그걸 다시 주석하고 여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학문이 그 주석학 뭐 이런데 학문의 근본 종지보다 지역 말절에 천착하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또 전국시대, 춘추시대에는 제자백가가 사상적으로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진시황 시대를 거치고 그러면서 완전히 학문이 무너졌다가 한무제 시대에 유학을 숭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제자 백가 중에서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만 해도 제자가 난립했지 유학이 우뚝 쓴 게 아니에요. 유학이 우뚝 쓴 거는 한무제 때부터입니다.
한무제가 유학을 관학으로 딱 세운 거예요. 독전유술이라 여러 학술 중에서 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한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와 인생의 대도를 가지고 논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뭐 주석이나 내고 뭐 이런 지연 말절에 천착하다 보니까 이 학자들이 이제 실증을 냈단 말이지. 그래서 유진 시대에 오면서는 현학이라고 하는 거물현자, 그게 도가 사상입니다. 그걸 현담지풍이라고도 말하는 거야. 중림칠현이 이때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진 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가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도가의 그 자연주의, 자유자적한 이런 것을 숭상하게 돼서 중림칠현이 등장하고 현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대의 경학에서 유진 시대의 현학으로, 그러다가 유진 시대를 지나게 되면 수당 시대가 되는 거 아니야? 예. 이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또 이어서 당나라가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는 한나라 명제 때 들어왔습니다만 불교가 전성기를 맞은 것은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에는 위로 황제로부터 아래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아주 불교 국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당 시대의 그 불학, 유진 현학, 수당 불학, 그 다음에 송명 시대, 송나라 명나라 시대에 다시 성리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때 성리학이 다시 등장하게 되느냐? 아니, 원래 중국의 토착 사상은 도가와 유가, 특히 유학 사상인데 불교라고 하는 저 인도에서 들어오는 이국 사상이 와가지고 중국을 지배해버렸단 말이야. 중국의 유학은 인도에를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도의 불교는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공자의 그 사상 영역을 다 지배해버렸단 말이지. 그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인도에 유교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인도의 불교는 그 유교 국가인 중국에 들어와서 다 수당 시대를 지배해버렸단 말이야. 이유가 뭐냐? 중국 학자들이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유학은 공자에게 간문사 귀신하노이다. 귀신 섬기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생이면 언능사귀리요. 미릉사인이면 언능사귀리요. 네가 사람 섬기는 도리도 알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또 간문사하노이다. 죽음이란 뭔지 여쭙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죽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죽음의 문제, 귀신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어요. 저는 공자가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학은 현실에서 그야말로 오륜, 자식은 효도하고 부모는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는 분별이 있고 부부유별을 어떤 사람은 말이야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다고 별자를 잘못 해석하는 거야. 그거는 부부유별이란 말은 차별 별자가 아니고 분별 별자예요. 원래 유학은 차별 사상은 절대 아닙니다. 원래 유학의 근본 정신은 차별하는 건 아니야. 조선조에 와가지고 유학을 잘못 활용하면서 그런 폐단이 생긴 거지 공자의 근본 정신은 사람을 차별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부인을 배위라고도 하잖아요. 짝배자란 말이야. 그게
짝인데 그게 하나는 높고 하나는 뭐 낮으면은 짝이 될 수가 없잖아. 가지런한 거지. 가지런하단 말은 평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는 구분이 있잖아요. 구별이 있단 말이야. 밤과 낮이 구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낮이 높고 밤이 낮고 그런 게 아니잖아. 역할이 다를 뿐이지. 어른과 어린이가 맘먹으면 되겠어요? 차서가 있어야지. 친구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질서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사상은 유학을 능가하는 사상이 없습니다. 동서를 통틀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지금 윤리 문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진시황이도 한 번 죽고 거지도 한 번 죽는데 도대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야. 율곡 선생이 16살 때 어머니 신사임당을 잃었습니다. 근데 율곡과 신사임당과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머니이자 스승이자 어머니 아주 특별한 관계였죠. 그런데 율곡의 아버지가 이 원수가 그 미관 말직이었어요. 그때 그 나라의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그런 아전이었어. 관리. 미관 말직 관리였어요. 근데 그때는 돈으로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니고 그 곡식으로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마포 서강에서 배를 타고 쭉 이제 가서 세금을 걷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금 걷으러 갈 때 율곡도 따라갔거든. 근데 그 세금 걷어 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같이 마포 서강에 왔는데 지금 마포 서강에 이제 나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거기서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6살이면 딱 아주 그 감성이 예민할 때 아니야?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야. 율곡도 사춘기가 없을 수가 없는 거지. 사춘기. 그 감성이 예민할 때 그 훌륭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것도 임종도 못하고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율곡이 이제 서울에 그때 이제 살 때니까 지금 강남에 가면 봉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봉은사 절에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가서 불경을 뒤적거려 본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 육아에는 논어, 맹자, 뭐 중용, 대학을 다 읽어봐도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불교에 가보니까 뭐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놨거든. 12연기 같은 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간다고 하는 것이 12연기입니다. 그게.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율곡이 봉은사에 가서 불경을 보면서 불교에 빠져가지고 어머니 3년 복 마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남북이 막혀서 못 가지만 가령 뭐
오대산 하면 월정사가 큰 절 아니야. 설악산 하면 신흥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금강사 안에는 유점사가 제일 큰 절이었어 그때 조선조. 유점사 말사에 마하연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분이 들어가서 1년 동안 참선을 합니다. 그때 율곡이 들고 했던 화두가 만법 귀일하니 일귀하처 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 화두를 들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율곡과 같은 그런 분도 불경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유교의 허점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유교에서 그런 문제를 미리 설파했더라면 불가에 가서 그런 짓을 안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송나라 때 유교 공맹은 윤리학입니다. 공맹유학은. 송나라 때 정주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철학을 다시 재정립한 게 성리학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뭐 귀신의 문제, 태극의 문제, 그러니까 우주와 인생의 근본 문제를, 그러니까 성명이기, 인간의 본성, 또 하늘의 명, 또 이, 기 이런 문제를 다룬 것이 성리학이야. 근데 성명이기학을 줄여서 성리학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대 성리학에는 불교 철학도 들어가 있고 도가 철학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령 태극이다, 무슨 무극이다 이런 용어 쓰잖아요. 이제 송대 성리학의 시조가 주렴계입니다. 주자가 아니야. 주렴계라고 있어. 주렴계. 주돈이 태극도서를 쓴 분이야. 그분이 태극이 이제 우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태극도설, 태극을 그림으로도 그리고 설명으로도 그리면서 이 우주와 인생이 그 근본 원리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설명한 거야. 그런데 태극도설의 첫 마디가 무극이 태극이니 이렇게 나와. 첫 마디가 무극이 태극이니. 근데 그 무극이란 용어가 사서삼경에는 다 뒤져봐야 없습니다. 노자에 나오는 말이야. 그 예를 한 가지 든 거야. 그러니까 도가 철학에서, 불가 철학에서 이 불교 철학의 용어를 갖다 쓴 게 많아요. 대학의 첫 줄이 명명덕, 신민, 지어지성 그러거든. 명덕을 밝힌다. 그 명덕이 뭐냐를 주자가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명덕자는,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허령불매하야 이구중리이 응만사자야라. 이게 주자의 해석입니다. 대학 주석에 허령불매, 허령불매 이런 용어가 유교의 용어가 아니에요. 뭐 비고 신령하다. 그러니까 수당불학이나 유진현학이나 송명이학이 다 그 시대의 산물이야. 그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청나라 때 와가지고 명청시대에 와가지고 송명시대에 이제 그 이해학이 성하다가 청나라 때 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고증학이 생깁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뭐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뭐 추사 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고증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증학파. 예?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공리공담이다. 예? 공리공론이다 하면서 실학이라 하잖아요. 실학이라는 게 결국은 고증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상하게 무극이 어떻고 태극이 어떻고 그게 밥 먹여주느냐 이 말이야. 아니 실상에 가서 실사구시를 해야지. 뭐 성이 어떻고 명이 어떻고 그게 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에? 실용적이지 않다. 그래서 실학이니 고증학이니 한 것들이 청나라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로 조선조가 청나라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학이니 고증학이니 하는 것이 다 이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제 앞에 있는 한대 경학이라든지 도가의 현학이라든지 수당의 불학이라든지 송명의 이학이라든지 이것을 집대성해 가지고 그것을 고증할 그런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청나라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고전서라고 한 책은 청나라 이전부터 그 중국 역사의 출발까지 나왔던 모든 문헌을 집대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동방문화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사업 중에 최대의 문화사업이죠. 아니 그때 당시에 말이야 붓으로 글자를 한자 한자 써가지고 8만 권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황제가 직접 그 일을 주도하지 않았으면 그 경비 4,000명을 13년 동안 먹여 살리려면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게 일반 백성도 아니고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을 모셔다 말이야. 우리는 지금 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기껏 해봐야 학자 아마 교수는 100명도 안 될 겁니다. 100명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 100년이 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고 북경과 항주를 통해서 운하를 뚫었잖아요. 경항 운하 그리고 사고전서 이걸 3대 기적이라 그래. 근데 어쨌든 이러한 작업이 결국에 명나라 때 된 것도 아니고 청나라 건륭 황제에서 됐다고 하는 것은 청나라 건륭 황제는 역시 한족이 아니라 여진족이고 청나라의 그 뿌리는 금나라고 금나라의 시조는 김한보라고 김한보 금나라의 시조 이름이 김한보인데 금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금사에 보면 김한보는 고려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려인이라 되어 있지만 원래는 신라 사람이죠. 신라가 망해가지고 고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라 김씨의 왕자가 김씨의 후손이 신라가 망하니까 고려에 있다가 여진족으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김한보의 후손이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운 겁니다. 응? 그 금나라를 나중에 누르하치가 다시 나라를 세워가지고 후금이라 그랬잖아. 응? 근데 이제 누르하치 자신이 후금이라 한 건 아니야. 누르하치가 다시 금이라 그랬죠. 금나라라고. 근데 앞에 금나라하고 중복이 되니까 역사학자들이 앞에 아골타가 세운 금나라하고 누르하치가 세운 금나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뒤에 누르하치가 세운 금나라를 후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후금을 나라 이름을 청나라라고 바꾼 게 청태종 아니야. 인조 왜 여기 인조한테 와서 항복받은 그분이 황태극, 그분이 청태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륭은 바로 그 청태종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나라도 우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조가 김한보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한 거대한 일을 했어요. 중국 한족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거를 다 모르고 지내니까 사고전서 그러면 중국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조상들이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 중국 글이니까 중국 책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신라의 김씨의 후손이 가서 중국의 황제가 됐고 그 자손이 똑똑한 놈이 나와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 이 말이야. 그 이제 이 사고전서라고 하는 이 책에 이제 제가 보니까 아마 이 책이 이련이 삼국 유사를 쓰기 전에 이런 사고전서와 같은 책이 나왔으면 지금 이련이 고조선 역사를 한 장에다가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질 않았을 겁니다. 응? 또 그동안에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뭐 우리 역사를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북한의 뭐 이지린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런 사고전서에서 우리 역사를 사료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대만에 있는 문현각 그 사고전서가 박물관에 들어있었지, 예? 공개가 안 됐단 말이야. 또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서 우리나라에 뭐 그때는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영인한 게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책을 아마 있는 줄은 알았는지 이름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책을 볼 수가 없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여기에 만일에 이런 책이 없다면 뭐 25사 같은 거야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역사책을 하나하나 다 뒤지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다 모여 있으니까 쭉 가서 열람해 보면 된다 이 말이야. 검색해 보면 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고전서에서 고조선에 관한 자료를 찾은 거.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에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안 나오는데 제가 최초로 찾은 고조선 자료. 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들으면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었다. 조선하라고 하는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고전서에 보면 경부, 아까 자부, 사부, 집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죠. 자부에 병가류 속에 무경총효라고 하는 책이 들어있습니다. 그 전집 권 16하 이제 그 북번 지리, 북쪽 변방의 지리를 다룬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연경은 지금의 북경을 연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연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버드 대학에도 왜 연경학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하버드 이엔칭이라는 게 그거예요. 북경이라고 하기 전에 연경이라고 연나라의 서울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북경이라고도 했지만 이 송나라 때에는 연경이라 했어. 그 연경, 지금의 북경의 주군이 12개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기록 가운데 북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조선하라고 내가 크게 확대시켜 놨죠? 네, 조선하 보이죠? 아니, 대동강, 압록강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북경의 지리를 설명하면서 조선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조선하를 지나서 구십리를 가면 북쪽으로 고하구가 나온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네? 고하구는 고북구라고도 하는데 지금도 중국 지도상에 고북구가 나옵니다. 그럼 조선하도 나오느냐? 조선하는 안 나오죠. 그러면 북경에서 고북구 사이에 있는 강이 뭐냐? 지금은 이름이 조하로 되어 있습니다. 조하. 네? 그러니까 조선이란 조자에다가 삼수변을 붙여가지고 조수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조선하 이야기가 어느 때 기록에 나오냐? 이게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이에요.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지금부터 7, 800년 전 책 아닙니까? 이건 1000년 전의 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고 이련이 삼국유사를 쓰기 전에 이미 이 기록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은 이 기록을 못 본 거지. 이런 책을 못 찾은 거란 말이야. 만일에 이련이 이런 걸 알았으면 고조선 쪽에다가 이런 내용을 하나 탁 넣어놨으면 말이야. 일본 놈들이 대동강 유역에 고조선이 거기 있었다고, 한사군이 거기 있었다고 위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고조선을 쳐가지고 땅을 빼앗아서 낙랑군을 설치했다는 건데, 네? 고조선이 북경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한사군을 설치하느냐는 말이야. 만일에 고조선이 거기에 없었다면 왜 북경 위에 강이 조선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경을 한족의 수도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중국 공산당이 북경의 수도를 하기 전에 이제 명나라 때 명태조 주원장이가 원래 남경에서 수도를 했다가 이제 그 아들 대에 북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소한당 이제 진나라 진시황은 서안, 지금 섬서성에 수도를 했지 않습니까? 또 한나라 때에도 수도가 지금 섬서성 쪽에 있었습니다. 서안, 낙양 이쪽에 있었어요. 그렇죠? 북쪽으로 북경으로 수도를 한족들이 옮긴 일이 없어요. 당나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쪽에 있었단 말이지. 응? 지금 섬서성, 서안 이쪽에 있었단 말이지.
송나라 때에는 수도가 개봉에 있었습니다. 북송. 송나라는 북송, 남송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항주를 이제 수도로 했습니다만 북송은 개봉에다 수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까지도 북경은 수도가 된 일이 없습니다. 원나라 때 몽고족이 중국을 차지해가지고 북경에다 수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경을 수도로 한 것은 동이족이 동이지역이니까 거기를 수도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나라 때 거기다 첫 수도를 했고 명태조 주원장이가 거기 가서 수도를 하다가 이제 청나라 때 다시 거기 수도를 했는데 그러면 원나라 때 이 북경을 최초로 수도로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금나라 때는 일부 거기 정식 수도가 아니고 일부 이제 그 수도 비슷하게 쓰긴 썼어요. 그러면 오늘날 북경에 최초로 수도를 한 민족은 누굽니까? 최초로 수도를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고조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몽고족이 거기 수도를 한 것은 송나라 이후란 말이야. 이 기록이 나오기 이후란 말이지. 네? 그러면 이때 송나라 때 1000년 전에는 몽고족은 여기 북경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송나라 때 기록에 북경 위에 조선하가 있었다. 이거는 여기에 조선이 지배했다는 근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조선하만 있었다고 나오느냐? 태평환욱기라고 하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북경 동쪽에 조선 성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태평환욱기라는 책이 역시 송나라 때 4대 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왕성이 있었다. 거기에 조선 성이 있으니까 그 앞이 흐르는 강이 조선하가 아니겠어요? 이 조선하에 대한 기록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이 송나라 때 왕기공이란 사람이 쓴 행정록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역시 송나라 때 재상을 지낸 사람인데 왕기공 행정록. 이제 송나라 때에는 중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남쪽에 중국 장강 남쪽에 송나라가 있고 북경 쪽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있었어요. 동쪽에 고려가 있고. 근데 이 기마민족이 세운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농경민족이 세운 송나라보다 더 강대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송나라에서 자꾸 저 북방에 있는 요나라한테 선물도 갖다 주러 가고 자꾸 그 가서 잘 보이려고 말이죠.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나라의 그 재상이 이제 송나라를 떠나서 그때 요나라의 수도, 요나라의 서울이 오경이라 해서 수도가 5군데 있었는데 중경, 남경, 동경, 서경, 북경 이렇게 해서 중경이 이제 중앙의 수도야. 그 중경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지금 내몽고 적봉 부근의 홍산문화 그 발굴 거기에 가까운데 영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영성이 요나라의 중경입니다. 중경이란 말은 중앙수도라 이 말이야. 동쪽 서울. 그러니까 이제 북경은 요나라 때에는 북경이 송나라 땅이 아니고 요나라 땅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거란족에. 그 이제 중앙 수도가 내몽고 쪽에 있으니까 북경은 거란족의 남쪽 서울이 된 거지. 예? 그래 이제 송나라에서 그 거란족이 세운 중경, 예? 영성을 가려면
북경을 경유해서 가게 되어 있잖아. 남쪽에서 올라가니까. 거기에도 이 사람이 이제 일정표를 쭉 쓰고 갑니다. 이제 송나라에서 남쪽에서 그 요나라 서울 중경까지 가는데 오늘은 몇십 리를 가서 어디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 가서 자고 그런데 거기에도 일정표를 쓰는데 북경을 지나서 조선하를 건너서 고북부를 지나서 이렇게 갔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무경총요는 송나라에서 국가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국방과 관련해 병가서니까 국방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편찬한 책이야. 지금 이야기한 그 왕기공 행정록은 그 사람이 송나라의 관료로서 자기가 그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사신으로 가면서 일정표를 적었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록이라 그런 거야. 거기에도 조선하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지. 그것뿐만 아니라 원나라 때 석진지빌이라고 하는 책에도 조선하 기록이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조선하 이야기가 무경총요 한 군데만 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또 중국 사람이나 강단사학자들 이런 사람은 그게 오자다 또 그럴 겁니다. 근데 하도 여러 군데 나오니까 그걸 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거를 부정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는 것도 다 해결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압록강 유역의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바레만을 중심으로 대륙을 지배했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야. 예? 북경이 지금 공산당 한족의 수도가 아니라 그 북경의 첫 주인은 우리 한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사료 하나가 이 정말 우리 고조선의 만리장성과 같은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네. 고조선을 이제 허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압록강으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건 객관적인 자료 아닙니까? 중국 한족이 쓴 책이니까 한족이 여진족 정권이 또 썼다면 우리끼리 뭐 합작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송나라는 한족 정권 아니야. 한족들이 쓴 기록에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뭐 지금 100년 전, 200년 전에 어디서 튀어나온 책이 아니잖아요. 1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기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가 한국은 역사상에서 중국의 일부였다. 그런 말을 트럼프를 만나서 했잖아요. 그냥 뭐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세계에다 대고 공언을 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단사학의 이론으로 하면 그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무제 때 이미 고조선을 멸망시켜가지고 한반도에다가 한사군을 설치했다. 예? 한사군이 식민정부를 그 중국의 식민정부다. 예? 식민 통치했다. 한무제 때부터 한반도를 식민 통치했다. 그러면 그거는 한국이 역사상의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나 고조선이 북경에 있었다. 그러면 한사군이 한반도에 설치될 수가 없잖아요. 고조선을 쳐가지고 세운 게 한사군인데, 예? 뭐 한나라가 저 서쪽에 있지 않고 동쪽에 있었다면, 예? 한사군을 이 동쪽에다 또 설치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나라 때에는 수도가 저 서안 섬서성 쪽에 있었단 말이야. 섬서성 쪽에서 올라오면 고조선의 동쪽에 와서 닿지 않습니까? 서쪽에서 올라온 정권이 어떻게 조선하가 북경에 있는데 대동강 유역에다 한사군을 설치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한국 학계에서는 시진핑의 그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나 학계에서나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반론을 제시한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지. 나라가 아니지. 적폐청산을 이런 거 청산해야 청산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대동재단이라고 한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 농림수산부 장관 하신 허신행 장관님하고 저하고 공동 대표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단체 이름으로 한국은 역사상의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그것이 망언이고 중국이 역사상의 한국의 일부였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당신의 이론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하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응? 그것을 반박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로도 쓰고 또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주한 북경 대사관에 보내고 또 중국 북경 중남회로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근거를 다 대가지고 이러해서 한국이 역사상에서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중국이 오히려 역사상에서 한국의 일부였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질문서를 보내니까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달라. 그렇게 보냈고 또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신 기자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영어로 이걸 다 보내고 트럼프한테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맨 뒷장에 이거는 이제 사고전서에 그 경사자집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무경총효는 자부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집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부의 별집류. 이제 한나라로부터 그 5대 시대까지의 문집류를 모아놓은 거야. 거기에 보면 유자산 문집이라고 하는 이 문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유자산 문집 권 14에 보면 주 농우총관 장사 이게 벼슬 이름입니다. 증 태자소보를 증직한 두로공 신도비라고 하는 그 글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왜 정승판서 한 분들은 묘 앞에 신도비문을 세우잖아요. 옛날에도 대부 정도의 관작이 있거나 아주 학문이 높거나 이래야만 신도비를 세우지 일반인은 신도비를 못 세웁니다. 이분은 이제 높은 벼슬을 했기 때문에 신도비를 세웠는데 이 비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 유자산이란 사람이야. 이 유자산의 이름이 믿을 신자 유신입니다. 유신. 이 유자산이란 사람이 두로공에 신도비문을 썼는데
그 앞에 머리에 좀 봅시다. 주농우 총관 장사 정 태자 소보 두로공 신도비 군의 휘는 영은이고, 이제 사람이 살아서는 이름 명자를 쓰지만 죽으면 휘라 그래. 이름은 영은이고 자는 아무개인데 창녀도하인이라. 중국에 가면, 하북성에 가면 창녀현이 있습니다. 창녀현. 지금 갈석산이 있는 그 옆에 창녀도하인이라 이 말이야. 본성은 모용이고 본래 성은 모용신데 연 문명제지 후야라. 연나라 그 문명제 모용황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비족입니다. 그리고 연나라가 바로 이 모용황이 세운 연나라가 지금 중국의 북경에다가 연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로공이라고 한 이 사람이 하북성 그 북경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비문에 내위 명활 조선 건국이요 고죽이군이라 이 기록이 나오잖아요. 응? 아니 북경에서 그 모용은이란 사람의 비문을 쓰는데 조선 건국 고죽이군이란 글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응? 이 비문을 쓰는 체제가 그렇습니다. 앞에는 서설이라 그래. 이 서문이란 서자. 앞에는 이제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산문식으로 쭉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문을 붙이는 거야. 이게 신도 비문을 쓰는 그 문장 체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 산문식으로 쭉 기술한 다음에 그 길게 쓴 내용을 네 자씩 요약하는 거야. 함축해서. 그걸 명이라 그래. 명. 그러니까 그 비문을 요약하는 명의 첫 마디가 조선 건국이야. 뭐 중간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명문의 첫 마디가 조선 건국이야. 응? 아니 지금 압록강에 있는 무슨 비가 아니고 하북성에서 선비족, 창녀 사람 모용은 비문에 조선 건국 고죽이군이라 이게 나온다 이 말이야. 모용은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용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상 때부터 쭉 이야기를 해내려는 거 아닙니까? 시조는 누구였고 누가 맨 먼저 이제 이건 모용황의 후손이니까 건국을 이제 누가 했고 이걸 쭉 이야기해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 어쨌든 이 모용황의 연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북성을 중심으로 내몽고 이쪽에서 그 삼국시대에 건국한 나라고 그 후손인데 그 사람 비명에 고죽이군이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선 건국이 먼저 나온단 말이야. 고죽국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고죽국. 백이숙제의 나라가 고죽국입니다. 제가 사실은 정신문화연구원에 근무를 하다가 역사를 하게 된 동기가 이 고죽국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저는 원래 그 역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뭐 우리나라의 고전 이제 그때 제가 있을 때는 정신문화연구원에 고전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애버렸지만 고전 연구실에서 고전을 연구하는데 삼국유사를 보니까 고려 본 고죽국이다. 예? 그게 그 고조선조 뒷장에 그게 나와요. 고구려가 본래는 고죽국이었다. 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고구려의 뿌리가 고죽국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고구려의 역사를 찾아서 뿌리까지 올라가려면 고죽국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고죽국에 대한 한국에서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있나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고죽국에 대해서 쓴 논문이 한 편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한국사가 참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고구려가 본래는 고죽국이었는데 고죽국에 관한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중국이 아직 열리기 전입니다. 제가 정신문화연구원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중국 간다 그러면 대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연가를 일주일을 내 가지고 대만을 갔어요. 대만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그때 태평화환욱기라는 책을 처음 봤습니다. 아까 조선성이 있다고 하는 태평화환욱기에 보니까 조선성이 있고 거기가 바로 고죽국이었고 고죽성이 있고 고죽성 옆에 조선성이 있고 그렇게 다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이 사고전서를 모를 때니까 무슨 중국에 하북성 쪽에 조선성 이야기가 있고 그건 나도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성 기록을 본 것은 제가 벌써 한 30년 전입니다. 발표는 제가 최근에 했지만 그걸 그때 조선성 기록 하나 가지고 조선이 거기 있었다고 나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거지. 그런데 이제 사고전서를 통해서 뭐 이런 조선 하 기록이 나오고 조선 건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그 조선성 기록이 맞구나 하는 게 되는 거 아니야. 고죽국이 그 백이숙제의 나라가 고죽국이고 하북성 노령현에 있고 그런 기록이 거기 다 나온다 이 말이야. 그 일주일 동안 이제 거기 대만에서 자료를 찾고 돌아와서 가만히 연구실에 앉아 있으니까 도저히 못 앉아 있겠는 거야. 아, 이 고죽국을 찾아서 중국을 가가지고 지금 그 조선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지 말이야. 조선성이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앉아서 다른 짓이나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이현재 원장이라고 국무총리를 하다가 지금은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위상이 많이 격화됐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아주 시설도 좋고 대우도 좋고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우리 거기에 원장으로 오셨어요. 제가 그 사표를 써가지고 가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하필 내 있을 때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죽국을 찾아 나서서 이때부터 이제 역사 연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 이제 그때 아직 수교가 되기 전인데 중국을 갔지요. 그때 이제 홍콩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가니까 뭐 고죽국도 있고 수양산도 있고 뭐 백이숙제가 글리던 곳도 있고 뭐 백이숙제가 먹던 우물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근데 공산당들이 이제 그 내가 기록을 보니까 백이숙제 그 고향에 비문이 임립이라.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쭉 백이숙제 고향이니까 학자들이나 뭐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고향을 방문해서 시도 짓고 그러면 비문을 하나씩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가 숫돌처럼 서 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비가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동네 이장을 찾아가지고 아니 이 비가 숲처럼 서 있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그 비를 문화혁명 때 말이야 다 깨가지고 그 백이숙제 사당은 거기가 이제 난하가 흐릅니다. 난하. 예?
왜 윤내연 교수가 난하가 이 요하라고 그러잖아요. 난하가 바로 거기에 흘러요. 난하의 수리조합을 거기다가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수리조합을 만들면서 백이숙제의 그 사당에 있는 돌이라든지 빗돌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깨가지고 수리조합 만들 때 그 썼대요. 그래도 그 비문이 많다는, 그 수풀처럼 서 있었다는데 덜어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집에다 갖다가 뭐 돼죽 우리 칸막이로도 쓰고 뭐 그 누집에 가면 있고 뭐 그런다 그래. 그래서 이제 동네를 가보니까 그 백비 그야말로 그 아주 귀한 돌이죠. 백비 하얀 돌에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비를 하나 촥 돼지우리에다가 앞에다 놓고 위에 아래 나무 하나씩 걸치면 돼지우리 칸막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집에 가면 빨래판으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 글자가 많은데 이런 데 말고 뒤에 그 큰 글씨만 있는데 이런 데를 이제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빨래판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입니다. 어쨌든 고죽국이 백이숙제의 나라고. 저는 이제 제가 그 특히 그 고죽국에 꽂혔던 이유는 어려서 소학을 읽으면 말이죠. 백이숙제는 고죽군지 이자야라.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가의 그 임금의 두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큰아들 백이보다 숙제를 더 사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님이 동생한테 나라를 사양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너를 더 사양해서 너에게 나라를 전해주고 싶어 했으니까 네가 계승해라 말이야. 그러니까 숙제는 아니 형님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왕권을 잇습니까? 두 형제가 서로 사양하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가운데 아들을 세웠다. 이 기록이 소학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학에서 백이숙제 이야기를 보고 그냥 뭐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로 그냥 지나갔는데 삼국유사에 보니까 고구려가 본래 고죽국이었다 그러면 그 백이숙제의 나라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럼 고죽국이라고 한 나라는 역사상에 분명히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 은나라의 제후국가예요. 은나라. 그러니까 은나라를 그 서주의 주나라의 무왕이 멸망시키니까 백이숙제가 말고삐를 잡아당기면서 간했단 말이야. 강태공은 이제 그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치는데 그 은나라의 제후국 고죽국의 왕자인 백이와 숙제는 신하가 임금을 치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옳은 일이 아니다 하고 말고삐를 잡아당기면서 간했어. 그런데 그냥 치니까 의불식 주속이라 의리상 주나라의 곡식을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수양산에 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은 거야. 살다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 어떻게 전해지느냐.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백이열전을 씁니다. 거기에 그런 기록이 상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죽국이란 나라는 은나라의 제후국으로 있었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중국 정사에 사마천 사기에 다 나온다 이 말이야. 이 고죽국이 고조선보다 먼저
중국에서 건국이 됐다면 고죽유군이요 조선 건국이라 이렇게 썼겠죠? 그렇지? 고죽국이 먼저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 명문을 쓰면서 조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고죽국을 썼잖아. 이것은 이 고죽국보다 고조선이 먼저 여기서 건국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확실한 증거 아니야? 아니 역사를 어떻게 거꾸로 쓸 수가 없잖아. 먼저 선 나라를 고죽국이 먼저 있었다면 고죽국을 당연히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 있었다면 고조선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나라 이전에 조선이 있었다면 기자라고 한 사람은 은나라 마렵에 은나라가 망하니까 조선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은나라 이전에 조선이 북경에 있었다면 그 조선이 무슨 조선이냐 이 말이야. 당군 조선 아니고 무슨 조선이야 이게. 기자 이전에 조선이 있었는데 그게 당군 조선 아니야? 이 일부 식민사학이나 강단사학자들은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 조선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고 조그마한 고을이 하나 있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일본 놈들은 그렇게 논문도 썼어요. 여기에 명명백백하게 이건 지금 1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이 유신이라는 사람이 1500년 전에 아까 송나라보다도 500년이 앞서는 거야. 더구나 이거는 지금 금성문 아니야 이게. 이건 어떻게 보면 고고학 자료야. 금성문은 고고학에 들어가는 거야. 이 두로공 신도비는 유신의 문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사고전서 안에 들어있잖아 지금. 사고전서 직부에 들어가서 들어있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이 비문이 지금까지 전해옵니다. 어디에 있느냐? 섬서성에 가면 함양이 왜 진시황의 도읍 아닙니까? 아방궁이 있었던 데가 함양 아니야. 진시황의 아방궁이 함양에 있었단 말이야. 함양박물관이 있습니다. 함양박물관에 이 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비를 보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다 그런데 그 비문 보지도 않고 비문에 있다고 또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비문이 있다 그러면 확실한 걸 눈으로 가서 봐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비문이 있다더라 하고 내가 가서 본 거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함양박물관에 가봤어요. 함양박물관에 가니까 함양박물관 밖에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비석들을 쭉 전시해 놨는데 거기에 이 비가 같이 서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선이 거기에 있었다가 아니라 조선이 거기서 건국을 했다 이 말이야. 조선의 발상지가 어디냐 그것 가지고도 지금 논란을 하잖아. 지금 여기 확실하게 은나라 이전에 고죽국 이전에 고조선이 여기서 건국이 됐다 이 말이야. 조선 건국이라고 지금 누가 썼어요? 1500년 전에 유신이 선비족 비문에다가 썼단 말이야. 여기에서 조선이 건국이 됐으니까 북경 위에가 조선 강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조선 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객관적이고 세계가 공인하는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학계가 딱 입 다물고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역적이 다른 게 역적이 아니잖아. 응? 민족의 반역 아닙니까? 응? 이완용이만 나쁜 게 아니야. 나라를 팔아먹으면, 땅덩어리를 잃어버리면 역사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그 역사를 통해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응? 역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찾았는데도 지금 일제치하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거를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나는 문재인 씨가 적폐청산, 그놈의 적폐청산을 한 1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언제까지 5년 내내 적폐청산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적폐청산 제1호가 이런 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조선 사료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그 중국 학자들이 산해경에 있는 해내경은 그걸 아예 조선기라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건 고조선 사기다. 네? 조선기라고 아예 해내경이라 그러지 않고 조선기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밤새워도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